에서 문제가 생기면 걔를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으로부터 어느 지점이 고장이 났으니까 거기를 유지보수 내지는 고장 처리해라. 이게 이제 OTDR의 개념인 거죠. 자, 개념을 한번 보시죠. 광섬유를 통해 빛이 전달되는 동안 레일리 산란에 의해 적은 비율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일부 광입자는 광원을 향해 산란하기도 하며 이를 후방 백스캐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OTDR을 쓰는데, 혹시 OTDR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현장에서? 없으시면 그 OTDR 화면하고 뒷페이지의 OTDR 출력 화면을 보시면 실제 OTDR 화면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인터넷 검색만 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OTDR 보실 수 있죠. 단 예전에는 이제 광통신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광 접속기, 융착 접속기, OTDR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어요. 최근에는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죠. 거기 보시면 OTDR의 내부 구조, 레이저 펄스, 지향성 커플러, 증폭과 평균, 디스플레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뒤쪽에 OTDR 그래프에서 저희가 좀 관심 깊게 볼 부분은 종단 프레넬 반사라고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된 부분은 커넥팅 내지는 융착 접속 점에서 조금씩 반사량이 온 거예요. 근데 가다가 팍 크게 꺾이는 건 여기는 이제 고장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잡음이 들어왔다라는 건 후방 산란이 없다. 그래서 그 지점이 그 OTDR에서 이제 dB 값을 기준으로 킬로미터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지점 가서 이제 고장 수리, 유지 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7번째 문제. 이동통신망 가입자 구원의 무선 품질을 확인하는 RSCP, Received Signal Code Power 하고 이제 EC, IO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요 동일한 그림이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도 되겠네요. 기지국에서 단말기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뭐 상향, 하향 이런 신호를 구분을 해서 하는데, 기지국에서 신호를 보냈으면 단말기에서도 이런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상호간에 통신이 되는데, 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LAN이라고 하죠. 요 LAN 구간, 그러니까 기지국과 단말기 간 요 구간을 거기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동통신망 가입자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입자 구간을 우리가 LAN이라고 하죠. 이 가입자 구간에서 무선 품질을 확인하는 지표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RSCP와 EC, IO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RSCP와 EC, IO에 대해서 RSCP는 기지국에서 단말기를 향해 방사하는 신호의 세기, 일정 값 이상이 되어야 수신이 가능하다. Received Signal Code Power라고 되어 있고, EC, IO는 수신 대역에서 총 전력 스펙트럼 밀도에 대한 하나의 PN칩 기간 동안 누락된 파일로 신호 에너지 비율. 그러니까 요게 RSCP라고 한다면 요 단말기 안에서 다양한 파일로 신호 중에 하나를 EC, IO라고 지금 이제 디파인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 간의 상관관계가 그 위에 보시는 EC, IO는 RSSI 분의 RSCP라는 수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RSSI는 그 밑에 이제 약어가 적혀 있죠. 수신 전개 강도다. 그래서 이런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거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RSCP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TE 쪽에서는 RSRP라는 값을 써요. 그게 마이너스 117dB 이하였을 때 신호 세기가 서비스 불가 수준인데, 3G에서는 마이너스 108dB가 통화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이동통신용 트랜스폰더에서 주파수를 변환하는 이유. 야, 트랜스폰더가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중계기죠, 중계기. 중계기는 뭐예요? 자, 기지국에서 이렇게 조그만 뭘 하나 붙였다고 할게요. 이거 중계기라고 하면 여기서 받은 신호를 일로 내려주고 여기서 올린 신호를 일로 보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랜스퍼, 중계해주는 녀석인 거잖아요. 근데 이 위성통신의 중계기는 뭐냐면 뭐 단말기가 될 수도 있고 뭐 V셋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동일한 것도 될 수 있고, 올린 녀석을 얘가 주파수를 변환을 해서 밑으로 내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의 중계의 개념은 굉장히 아니면 물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거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거리, 장거리의 개념과 위성통신에서의 개념은 완전히 확연한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이동통신 쪽에서는 상당히 고주파, 정규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전파의 창이라고 해서 10기가 정도, 그러니까 통신 쿡밴드, 캅밴드, K밴드 이런 쪽을 쓰죠. K밴드, 쿡밴드, 캅밴드 정도를 쓰는데 올린 녀석을 왜 그냥 안 하고 여기서 바꾸냐, 요걸 물어본 거잖아요. 왜 바꿉니까? 왜 바꾸죠? 전력제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왜냐면 위성 자체가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또요. 간섭. 그렇죠. 간섭. 이 문제를 푸셨겠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간섭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올릴 때는 보통 상향 주파수가 더 높고 하향 주파수가 더 낮죠. 이 상당히 고주파를 올리기 때문에 위성체에서 그 고주파를 스위칭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 컨버팅 하는 거죠. 그래서 낮춰서 일단 IF 중간 주파수 단에서 이득을 좀 얻고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위성통신용 트랜스폰더에서는 주파수를 변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폰더의 개념과 구성도는 6기가 4기가를 기준으로 6기가 4기가를 기준으로 이제 중간 주파수 단에서 2기가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놨고요. 기술적 특징과 주파수 변환 이유는 업링크, 다운링크만 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드린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정보통신공사법에서 정보통신 설비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 이 문제는 관련 법령을 가지고 설명이 될 텐데, 첫 번째 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보통신공사법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 및 감리의 개념은 뭐냐. 문제에서 키워드들을 기준으로 나열을 해보면 정보통신 설비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관련 법에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뭐다? 정보통신 설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감리의 개념은 저희 보시면 공사,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현행 법에는 그렇게 지금 괄호 조항이 있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발주처의 감독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 관리 및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감리라고 한다라고 해놨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오타가 났네요. 3번인데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는 공사업법 제8조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가 나와 있죠. 그거는 제가 굳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예, 10번째 문제 보실까요? 다단 증폭기에 저자분 증폭기가 필요한 이유. 이것도 뭐 제가 굳이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워낙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준비들이 많이 되셔서 쉽게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증폭기를 여러 단으로 쌓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쌓는다는 거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데, 그 1단 증폭기들은 여러 단으로 종속 접속, 캐스케이딩한 증폭기로서 종속 접속되는 각각의 증폭기를 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단 증폭을 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다단 증폭을 왜 합니까? 원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 증폭, 헤테로다인 수신기가 다단 증폭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증폭기가. 그럼 다단 증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다단 증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증폭 하나만 해도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득 범위 내에서 안정된 수신값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단의 증폭기를 쓰는 거예요. 이 다단 증폭기는 정규과정에서 학습을 하실 때 이동통신 쪽에서 다단 증폭을 학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LNA를 기준으로 기지국 기준 TTA-LNA 해가지고 학습하셨었잖아요. 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예, 다단 증폭기에서 저장분 증폭기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이득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초단 증폭기의 값에 굉장히 잡음 지수가 영향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초단 증폭기는 상당히 고성능의 LNA를 써준다. 다 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 안 돼.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괜히 저한테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증폭기마다 잡음 지수인 F와 이득인 G가 있는데 그 잡음 공식을 보면 F1 플러스 G1분의 F2 마이너스 1, G1, G2분의 F3 마이너스 1 쭉 해서 결과값을 넣어보면 초단 증폭기에 의해서 결과값이 바뀐다. 그래서 초단 증폭기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LNA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잡음 최소화 방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째 문제 디지털 포렌식 볼까요? 관련된 내용은 앞에 리뷰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장 매체 시스템, 데이터 처리, 응용 네트워크, 기타 기술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증거를 복구하는 거, 증거 수집 및 보관하는 거, 증거를 아날리시스, 분석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아마 제 판단에는 일회성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암기를 하세요. 예, 디지털 포렌식. 보안이 워낙 이슈가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보안에 관련된 자격, 국가 자격이 생겼잖아요. 그쵸? 아시죠? 보안기사라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국가기술 자격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안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은 정보통신 쪽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니까 보안 관련된 문제는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안을 할 때 이제 계층으로 보면 뭐 IDS나 IPS, 파이어월 이런 쪽을 많이 봤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알고리즘적인 내용들이 결부가 돼 있어요. 다만 그 왼쪽에 보시면 그 그림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결부가 되잖아요. 저장 매체, 뭐 HDD, SDD, 시스템, 뭐 다양한 시스템 계층별로 있을 테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응용 네트워크, 통신망도 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타 기술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 증거 분석, 보고서 작성 이런 절차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 12번째 문제. 에볼루션 데이터 올리. 이볼루션 좋죠. 리볼루션은 아니에요. 개선을 했는데 뭘 개선했냐? 다운링크를 개선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이 기술이, 그러니까 어떤 휴대폰을 쓸 때냐면 이렇게 폴더, 그리고 이렇게, 이건 뭐죠?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단말기를 쓰는 시절에 사용됐던 기술이 EVDO였어요. 굉장히 옛날 기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겠죠? 근데 이때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요금을 요금이 수반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레이트온이라고 해서 왑 서버 기억나세요? 이제 요즘 시점에서는 그거를 학습을 안 하시겠지만 HTML 기반을 왑이라는 프로토콜을 변환을 해서 휴대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트온 같은 거 이제 접속해서 들어가면 HTTP 화질이 아니라 굉장히 저급의 화질인데 안 써보셨어요? 예전에 뭐 016 매직엔 이런 거 화면 접속하면 이렇게 이제 화면에 휴대폰 화면에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딱 누르면은 화면 바뀌면서 넘어가고 안 써보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HTML 파일을 좀 보여주는 형태로 나왔던 게 이 EVDO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기술사 시험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였어요? UCC가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UCC. 뭐냐?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올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링크를 개선한 기술이 EVDV. 그러면서 그 다음 뭐였어요? 3GPP2와 3GPP가 막 싸우다가 우리나라 뭐로 정리됐습니까? 쇼 곱하기 쇼는 쇼, WCDMA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3GPP2 기반의 기술이 그냥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3GPP2는 약간 의미가 퇴색이 되고 ITUT에서 IMT 2020 동시대를 저랑 같이 살았는데 저만 아는 걸로. 그래서 EVDO는 굉장히 옛날 기술인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구성도를 보시면 지금 BTS, BSC 이 기술이 예전에 이제 이동통신을 학습하실 때 IS95 이제 인터림 스탠다드라고 해서 IS는 잠정 표준이라고 해요. 잠정 표준 95, A, B, C, CDMA 2000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됐는데 이 구성 체계가 사실은 GSM은 이제 WCDM의 전신이죠. 크게 틀리지 않아요. BTS를 뭐라고 불렀어요? RTS, RSC. 그러다가 노드 B, e노드 B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해 나간 거죠. 구성은 거의 똑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특징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운로드의 특성화된 기술이다. 채널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데 속도를 보세요. 얼마예요? 38.4 kbps에서 2.4 mbps예요. 2메가. 야,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2메가. 요즘에 지금 LTE 스펙상으로 보면 LTE 쓰시면 150mbps 이 정도 스펙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업자 실측을 해본 결과 막 40메가, 30메가 이런데 40메가, 30메가면 지금 2메가랑 비교해 보세요. 이때 2메가가 스펙상의 2메가인 거지 실제 데이터 전송은 1메가 언더였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관련된 내용은 살펴보시고 다음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서브네트에 정리를 해 놓으시고 학습을 하세요. 이제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자, 1교시 마지막 문제. 댄스 햇넷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스몰셀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댄스 햇넷은
사실 이 댄스 햇넷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지금 많은 관련 자료에서 아마 요번에 댄스 햇넷이 나왔으면 향후에는 울트라 댄스 햇넷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댄스가 이제 고밀도라고 하면 초고밀도죠? 이게 HD TV였죠? 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요즘에? UHD TV 됐잖아요. 보면 최근의 기술 트렌드는 원래 이런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고라는 기술 이게 붙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울트라가 붙고 있어요. 모든 기술이. 예전에 어떤 기술이 있었고요. 지능형이라는 말을 쓰다가 요즘에는 스마트라는 말을 써요. 그쵸?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 ITS.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스마트 ITS를 쿠퍼레이티브 ITS라고 CITS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스마트 빌딩, 스마트 그리드 뭐든지 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AMI 지능형 원격 감지 시스템 같은 게 지능형이 붙었는데 요즘에는 앞에 이제 스마트가 붙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단계를 나눠 놓은 이유는 이렇듯 기술사 시험이 예전의 기술을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CDMA 2000 1XDO 같은 문제가 나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아시면 그 다음 기술 그렇다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 정도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기술이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 계속 공부를 하실 수는 없다. 빨리 합격하셔야 되는 거죠. 자, 댄스 햇넷, 댄스 햇넷, UD 햇넷. 그래서 기술 발전이 된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 댄스 햇넷이 되면 그 2교시 쪽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셀이 작아지다 보니까 간섭에 대한 해소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이거 잠깐 쉬었다 해야 돼요? 그냥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나요? 그냥 하실래요? 네. 쭉 갑니다, 계속. 네. 2교시 첫 번째 문제. 인터넷 QoS 보장 구조에서 통합 서비스와 차등 서비스. 인트섭, 디섭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딱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여기, 이거. 여기에, 초기에 이제 TCP/IP가 활성화가 되면서, 얘에 대한 QoS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인트섭, 딥섭이 나온 거죠. 인트섭 같은 경우는 자원 예약 프로토콜 RSV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인트섭은 마치 MPLS처럼 이제 네트워크 안에 이런 무슨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TCP/IP의 문제가 뭐였어요? 각 단계마다 경로를 설정하잖아요. 프로토콜을 까봐서 3계층까지 올라가서 어디로 가네? 또 까보고. ATM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한번 레졸루션 이게 쫙 한 번 딱 정의가 되면 글로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ATM의 장점이 그거였잖아요. 한 번 경로 설정한 다음에 그 경로로 무조건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속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인트서브에서 이 자원 예약 프로토콜을 써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현재 트래픽을 보니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이거였어요. 이거라고 판단이 딱 되면 이 자원 예약 프로토콜에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너는 빨갛게 해놓은 라우트 1,
라우트 2, 라우트 3만 경유해 라고 자원을 사전에 예약을 해 놓으면 골로 갑니다. 근데 잘 보세요. MPLS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앞에 있는 라벨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설정해 놓은 경로대로. 그래서 예전에 초기에 인트섭을 쓰던 방식이 최근에는 이제 MPLS, 뭐 GMPLS, G 람다 MPLS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딥서브 같은 경우는 IP 헤더 중에 보면 버전 4를 기준으로 보면 타입 오브 서비스 있었죠. 우선순위, 클래스가 있잖아요. ATM으로 따지면은 뭐 클래스 1, 2, 3, 4 있는 것처럼 이 TCP/IP 프로토콜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준 거예요. 우선순위를. 너는 1번이야. 너는 2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가 망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얘는 뭘로 구동해요? TCP/IP죠. 근데 여기 이제 인터넷, 일반적인 인터넷 망이라고 제가 쓸게요. 얘는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죠.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워런티 할 수 없어요. 보장이 안 되는데 얘는요. TCP/IP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워런티가 되는 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망 자체를 이렇게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인트섭, 디섭, MPLS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서 지연이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에서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작금해 봤을 때 인트섭, 디섭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시대에 좀 뒤처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풀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트섭, 디섭의 각각의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이제 뒤쪽에 가서 동양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인트섭, 디섭을 쓸 수밖에 없는지 하고 최근에 동양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문제 3번에 보면 인터넷 QoS 파라미터에서 지연, 패킷 손실, 지연 변이 등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번째에서는 인트섭의 모델, 자원 이약 방식, 흐름 기반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뒤쪽에 가서 인트섭과 디섭을 비교하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자,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시공도면 작성 시 기준 뭐가 있을까요? 예, 이 내용은 그냥 개괄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리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망은 제가 칠판을 한 번만 좀 닦을게요. 정보통신망은 일단 물리매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광 쓸 건지 동 쓸 건지 더 크게 나가서는 유선으로 갈 건지 무선으로 갈 건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건지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 자, 네트워크 구성원 우리가 얘를 보통 토폴로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뭐 링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뭐 이중화, 뭐 단일망, 아니면 사업자 플러스 자가 할 건지 아니면 온전하게 자가를 쓸 건지 아니면 사업자를 쓸 건지. 그리고 인터네트워킹 뭐 예를 들면 뭐 L3, L2, L1 장비는
어떤 장비를 쓸 건지, 중간에 경로 설정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토콜을 쓸 건지, 뭐 등등, 뭐 요런 정도를 정보통신망 구축을 할 때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중요한 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시공도면 작성 시 기준 사항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도면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쓰셔야 되겠어요? 도면 측면에서 제가 판단을 하면 축적 고려해야 되죠.